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받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죠. 4차 산업혁명. 이게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리고 정말 빠르게 변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적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리고 그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쓰신 남충현 박사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려면 먼저 1차, 2차, 3차가 뭔지부터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업혁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세기 후반쯤에 영국에서 맨체스터, 리즈 그런 데서 면직물 공업이 발전을 하고 예. 이게 석탄을 가지고 이렇게 증기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요. 예. 이게 쭉 발전을 하다가 한 19세기 후반쯤에 돼서는 이 페이스가 이렇게 확 가속이 되게 됩니다. 예. 가지고 그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따로 산업혁명 연속이 아니라 2차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증기 엔진이었던 게 내연기관으로 바뀝니다. 예, 예.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그런 게 나오고 예.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공업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제철도 굉장히 특수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은 화학비료 막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화학비료 같은 건 정말 그 농업 생산량을 네.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차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1, 2차까지 인정. 그럼 3차는 좀 어떻게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3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보통 정보화 혁명이라고 예. 3차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 그 정보가 그럼 언제부터 일어났냐라는 건데 사실 라디오, 텔레비전은 일단 라디오 같은 거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텔레비전도 대략 한 2차 대전 거의 직후쯤부터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컴퓨터조차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은 1940년대 후반에 이렇게 딱 2차 대전 거의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3차 산업혁명 경계가 뭐냐는 사실 좀 애매한데 예, 예.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 1차하고 2차 경계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도 시작이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연기관 전에 예를 들어서 제철법, 배쇄모 제철법 이런 게 나온 것부터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에디슨하고 테슬라 나와가지고 전기가 발명돼 그때쯤은 돼야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경우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구분이 그 IC 집적회로가 나온 한 60년대 후반을 그 경계로 좀 많이 봅니다. IC 칩이 예. 만들어지니까 컴퓨터가 만들었던 기점으로 보면은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을 만들었던 때도 있지만 예. 실제로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건 집적 회로가 나온 이후다. 그때 와서 엄청나게 더 싸지고 또 엄청나게 작아졌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 컴퓨터가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만 쓰다가 개인에게 간 거는 진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지금도 컴퓨터 쓰는 거는 똑같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구분하자면은 좀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을 보통 아까 IC 집적회로의 그 발명으로 보면은 60년대 후반부터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 예, 예. 문제는 지금까지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애플 PC가 그 발명된 게 스티브 잡스 차고에서 만든 게 70년대 후반이고 예, 예. 또 그 이후에 그 인터넷이 오! 보급이 된 게 인터넷은 예. 진짜 좀 혁명이죠. 예. 그렇죠. 근데 90년대 중반. 근데 문제는 현재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는 예. 그걸 다 퉁쳐서 3차 산업혁명 안에 몰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까지는 3차야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예,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지금 인터넷을 능가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나 하면은 좀 솔직히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게요. 그렇죠. 이게 예. 인터넷 원래 되던 거 되는 거고 예. 컴퓨터도 원래 있던 거 있는 거고 예.
오히려 모바일이 혁명이면 혁명이지 이게 4차를 기준 잡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IT 산업이라든지 그런 전제 산업 이런 부분이 나머지 산업들하고 별도로 있었어요. 전통적인 산업들하고. 3차 산업은 IT 산업이 있고 예. 뭐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이제 예. 별개로 구분돼 있다. 예, 예. 그냥 다 비IT 산업 그런 식으로. 예, 예.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은 비IT 산업 자체가 다 IT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IT 기술이 전방위로 융합이 되면서. 아, 그쵸.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실리콘밸리는 소수의 그 IT 기업 이외 나머지 기업들은 뭐 소위 굴뚝 산업이라고 좀 찬밥 대접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좀 그거 좀 불만을 가지고 GM 회장이 우리 회사 이름에다가 뒤에 닷컴만 나오면 주가가 3배로 오를 거야. G.com? 예. 막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경계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예, 예. 보면 IT 산업의 외연이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비IT 산업도 IT 산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게 궁극으로 가면 IT 산업이라는 게 그냥 소멸할 거다. 모든 산업이 IT 산업이면 뭐 따로 여기가 IT 산업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좀 제가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걸 보면은 제가 자동차 담당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전형적인 어떤 공학의 음. 영역이었고 그 공학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을 하던 데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ICT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 그렇죠. 분들도 IT 공부하고 뭐 로봇도 공부하고 뭐 통신도 공부하고 뭐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좀 뭔가 좀 차이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이게 전산 쓰고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융합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냥 자동차에다가 뭐 PC 비슷한 기능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핵심적인 기능 어떻게 보면 그 조향 컨트롤이라든지 예. 아니면 심지어는 뭐 요새는 운전 자체까지도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 예.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결합이 되는 강도가 굉장히 이렇게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가 일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 아예 본질적인 동력과 IT가 접목이 돼서 예. 하면은 그렇게 보면은 진짜 그 4차 산업혁명은 뭐를 딱 잡아서 이거 뭐 전기의 발명이야, 뭐 인터넷의 발명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산업군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걸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특징인 거죠. 뭔가 추상적이지만 그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화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변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게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예. 그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다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중요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바둑 기사는 대체를 했죠. 예. 이승으로 꺾었으니까. 예, 예. 근데 다른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거둔 승리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근데 이건 약간 좀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같으면 굉장히 룰이 명확하고 모호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바둑은 너무 룰이 명확하니까 심판조차도 따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다른 것까지도 알파고만큼 잘하기는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예, 예. 근데 그래도 그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최소한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 키오스크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이렇게 내가 무인 계산대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가면은 뭐 하이패스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며 뭐 인간이 하고 있는 일종의 사고를 대신해 주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고도화되면은 굉장히 좀 심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의 현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인간의 어떤 행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나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근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문제를 대부분은 정의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것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의 그 상호작용 모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간이 그 비슷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 패턴을 보고 원리는 인간이 왜 그랬는지 몰라. 예.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막 엄청나게 암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원리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답은 맞추는 그런 게 저도 수학 인공지능이거든요. 원리 잘 이해 안 가가지고 예. 진짜 문제를 다 외웠던 기억들이 좀 나요. 예. 근데 그러면 약점이 뭐냐? 그렇게 다 암기 위주로 원리도 이해를 못하고 풀면은 출제형이 조금 바뀌면 완전 피 보는 거 아닙니까? 못 푸는 것보다는 낫다. 뭐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특징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인간보다 잘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떤 스페시픽한 상황으로 되게 한정적으로 문제를 줘야지 그 안에서 인간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네.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 문제인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인간의 그 사고작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암기 위주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그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봤자 이거 연속만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궁극적으로 완전히 인간이 필요 없어진다. 인간을 능가하는 정도까지 된다 하려면은 인간의 인지작용을 완전히 이렇게 모방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처럼 스스로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현재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 그냥 연속선상으로 진보해가지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저한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제가 하는 건 당연히 어려울 거고 진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어떤 특정 상황을 이게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게 근사값을 찾는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이 정말 제너럴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구글 딥마인드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진짜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예. 완전 제네럴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처럼 스스로 배우고 진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그런 인공지능이 예. 나온다는 거를 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정은 안 하겠는데 예. 지금은 좀 견적이 안 나온다. 뭐 한 5, 6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100년 후, 200년에 될 수도 있고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인공지능 뭐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거 예, 진짜 예. 암기 위주로 기출 문제 특정한 영역의 문제만 풀 수 있는 스페시픽한 인공지능도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니까 일단 그것부터 잘 하자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을 볼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 같은 제너럴한 생각을 하는 애가 곧 나올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뭐 캐셔가 없어지고 뭔가 단순 논무직들이 다 없어지고 하는 거를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겠느냐. 뭐 은행원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실업의 시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도구나 기계를 사용해서 증포를 하게 되면은 예. 똑같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손이 덜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실업이 늘어날 거라고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하던 일을 예. 그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혼자 하면은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아요. 저 요새 공장 이렇게 가보면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예, 진짜 뭐 태양광 공장도 가보고 막 그래도 야 이러니까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하나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손이 줄지만 대신에 더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야 니네가 일자리 창출에 뭔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공장 증설하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계속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의 역사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신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석기를 쓰던 때부터 계속 노동 절약적인 방향의 기술 진보가 일어났던 거고 사실 산업혁명 때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일자리를 다 뺏기게 됐구나. 러다이트 운동. 그 후로 2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어떻게
다 실업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기술이 그 사이 진보를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한 1960년대 이후에 한 16배 그 정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16배요? 네.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네요. 임금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정도 비슷하게 올랐죠. 아, 그랬군요. 예. 예, 뭐 60년대랑 비교인데요. 음. 근데 그렇다고 실업률이 16배로 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6명치의 일을 한 사람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실업률이 16배로 뛰진 않았죠. 예. 왜냐하면 GDP도 그 이상으로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결국 그 질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1차, 2차 때는 정말 없는 게 생기는 거니까 효율성이 정말 커지고 생산량이 내가 하나 만들던 거를 뭐 2개, 3개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장률이 높게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결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차도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더 생산한다고 해서 정말 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다른 산업혁명처럼 성장률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개인 생산성은 높아지면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 현지 선진국들이 시장 포화 상태에 도달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동차 그 생산 대수는 그 내수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 안 늘고 있어요. 그냥 예, 예. 거의 다 뭐 중국이나 그런 신흥국에서 판매해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제조업 상품이 다 이렇게 포화돼가지고 더 이렇게 막 판매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그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죠. 예. 그건 사실 한 20-30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대략 외환위기 전후를 해서 일어나고 있고,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한 70년대 중반 그때쯤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 근데 그렇다고 일자리가 절대 수가 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러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사람이 덜 필요하니까 예. 그 사람 다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가 될 거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조업의 서비스업으로 사람들이 방출이 되는데 예. 사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더 수준이 좋으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조업 하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공장을 가보면 옛날에는 뭐 공장에서 일하면 힘들게 일한다 그랬지만 요새 굉장히 공장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딱딱 일할 수 있고 거기에 생산성도 기계가 도와주니까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고 오히려 기업에서 벗어난 분이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설사 일자리가 줄진 않더라도 고용의 질이나 일자리의 질이 좀 나빠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농업에서 뭐 제조업으로 그 노동력 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임금 섹터에서 고임금 섹터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고임금 섹터로 사람을 다 뺏기다 보니까 저임금 섹터도 사람이 귀해져가지고 같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자동화가 다 제조업 분야로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제조업만 막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사람이 이렇게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데 서비스업은 좀 원천적으로 자동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발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은 이렇게 포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저임금 쪽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거기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그런 게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건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와서 새롭게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러게요. 예. 뭐 훨씬 전부터 한 7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와서 그게 더 가속이 될 거냐라면 좀 논란이 있는데 예. 좀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게 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예. 가속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자동화가 점점 막 빨리 된다 그러는데 자동화의 어떻게 보면 지표는 어떻게 보면 그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공장 같으면 노동자 한 명이 차를 1년에 몇 대를 만드느냐. 예. 근데 그거의 성장은 오히려 요새 많이 옛날부터 둔화가 됐어요. 그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요새 굉장히 선진국이 다 이렇게 둔화돼가지고 예, 이렇게 예. 뭐 로렌스 서머스가 이렇게 뭐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그런 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난 자동화의 페이스가 예, 예. 지금은 그렇게 빠르거나 가속화된 거는 아니란 거죠. 그게.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한 사람이 일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일해야 될 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자동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으면 노동 생산성이 쫙 올라가야 예. 나머지를 실업을 시킬 텐데 자동화는 됐는데 예. 정작 노동 생산성은 안 올라가는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 생각했던 거와 실제는 좀 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 예.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4차 산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을 정리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나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그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뭐 저도 지금 당장 인공지능을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원래 그 업종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 쪽에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뭐 신용평가를 이렇게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그런 업종이 있으면은 예. 사실 그런 일을 시키려면은 인공지능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 원래 일을 해봤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심사 그러면 원래 대출 쪽 해본 사람이 필요한 거고 예. 뭐 의료전 산하라면은 원래 의학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제가 그 융합이라고 했는데 예, 예. 융합은 어쨌든 기존의 원래 그 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업을 알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IT 기술도 알고 둘 다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도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 제한이 돼 있는데 둘 다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주전공, 부전공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하면은 제가 맨날 예로 자주 드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좀 9세대 인증이긴 한데 예. 옛날에 그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윌리스. 예. 저도 인증인가요, 그럼?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기억나면 좀 9세대긴 한데 예, 어쨌든 그거 보면은 그 책에서 나왔으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나사에서 그 우주에 있는 그 운석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예.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우주 비행사에게 그 구멍 뚫고 땅 파는 그 시추하는 걸 가르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시추를 하는 사람한테 땅 파는 사람한테 우주 비행을 가르치는 게 더 좋은가? 그래서 예, 고민을 예. 하다가 결국 그 석유 시추선에서 이렇게 그 드릴로 이렇게 땅 파는 그 시추 전문가인 브루스 윌리스를 데려와 가지고 우주 비행을 가르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예. 결국은 설사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예. 뭐 본업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없이는 좀 힘들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 그건 아니죠. 브루스 윌리스 그때 우주 비행 교육 받느라고 되게 빡세게 고생했는데요. 예. 완전 그 스파르타 훈련 시켰어요. 단기간에 우주 비행사로 만들려고 브루스 윌리스를 나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계속 고도로 IT가 융합이 된 시기에 적응을 하려면은 기본 소양이 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뭐 그 한글을 꼭 배워야 됐다. 예. 뭐 구구단을 꼭 배워야 됐다. 더 옛날에 조선 시대 때는 천자문을 배워야 됐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 모든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그 가르쳐야 되는 최소한의 IT 소양이 계속 이렇게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높아지면은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다 옛날에 그 조상들이 뭐 몇만 제 된 한자 중에 천자를 다 천글자만 추려낸 것처럼 예. 이게 엄청난 IT 지식 중에서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걸 에센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 지어주는 게 이렇게 천자문.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다가오긴 해요. 특히 저 같은 문과생 입장에서는 뭔가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SF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진 않고 하지만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을 때 내 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뭔가 이거와 ICT가 접목이 되는 융합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갈지를 상상하는 거 이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충현 박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